뉴욕 주정부가 지하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저녁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본부 마가 측이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한국 국적자의 수가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앞으로 10년 내 뉴욕시 인근 해수면이 최대 1피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와 주정부가 여러 방안을 내놨는데도 뉴욕시 지하철에서의 범죄는 여전합니다. 주정부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하철 승객의 가방에서 칼이나 총과 같은 흉기를 찾아내기 위해 주 방위군 75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파견되는 주 방위군은 뉴욕 경찰과 협력해 지하철역 입구에서 승객들의 가방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주 방위군 외 경찰관 250명도 투입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여러 강력범죄 사건들에 대한 대응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그리고 지난달에 발생한 총격 사건을 비롯한 강력범죄의 증가가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지난달 강도 38건, 절도 70건, 폭행 35건이 발생했는데 수치로만 보면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뉴욕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던 열차 내부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다쳤고 올해 1월에는 다툼을 말리던 한 40대 남성이 그 안에 총격 2발을 맞아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지하철 내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승객을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년간 지하철 탑승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대중교통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안전은 모든 시민의 권리인 만큼 뉴욕주 정부와 시 당국은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저녁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한 집권 기간 동안의 성과를 강조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국정연설을 국민에 대한 자신의 보고라고 밝히며 자신의 행정부는 지난 3년간 대부분의 대통령이 8년 동안에 이룬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처방약 가격 인하와 학자금 대출 탕감, 낙태권 보호와 총기 규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대부분의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뤘다며 인프라 확대와 반도체법, 바가지 요금 없애기 등의 성과를 제시하고 앞으로 미국인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마지막 국정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차기 정책 구상을 제시할 동무대라는 점에서 흔들리는 지지율을 회복하고 고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절호의 기회로 평가됩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어떤 말실수나 명백한 혼란은 적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그의 모든 부정확한 발언을 수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정연설에 대한 공화당 차원의 반박 연설은 KT 브릿 연방 상원의원이 맡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부각시킬 전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본부 마가 측이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9년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과 내용입니다. 마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나이와 그의 건강을 실제로 조롱하는 듯한 광고를 만들어 이를 오늘 밤 국정연설 직전 방송에 내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말을 더듬거나 비행기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장면 등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질 때 그 옆 화면에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웃고 있는 표정을 짜깁기해 마치 바이든을 선출한 이후 그가 고령으로 직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수혜는 해리스가 얻을 것이라고 비꼬는 듯한 편집으로 제작됐습니다. 바이든이 2029년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쓰여진 자막도 나옵니다. 트럼프 측은 81세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지속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역대 대통령 선출자 가운데 최고령이며 재선 임기를 채운다면 2029년 1월에 86세가 됩니다. 한편 백악관 측은 마가 측의 광고에 대해 역겹고 미친 짓이라며 트럼프 측은 중산층의 생계비를 높이고 의료 서비스를 폐지하고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원이 2024 회계연도 본 예산안의 일부를 가결 처리했습니다. 정부의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를 넘어서 상원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원이 어제 찬성 339표, 반대 85표로 농무, 에너지, 법무, 교통, 보훈, 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이 사용할 4,59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2024 회계연도 본예산 가운데 비교적 논쟁 소지가 작은 부분으로 농무, 에너지, 법무, 교통, 보훈, 주택 및 도시개발부 등을 포함합니다. 그런데도 반대 85표 가운데 83표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나온 점은 정당 간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예산안은 8일까지 상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 국방, 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분야의 예산안은 오는 22일까지 처리돼야만 해당 부분의 셧다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화당의 예산 대폭 삭감 요구와 민주당의 반대 사이에서 여야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시한부 임시 예산안을 4차례나 처리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쟁점이 없는 분야와 쟁점이 있는 분야를 나눠 처리하는 방식은 이례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전략적 시도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한국 국적자의 수가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수감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월 한국감사원 재외공간의 재외국민 수감자 면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수감된 재외국민은 2019년 12월 184명에서 2023년 3월까지 11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국적의 수감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일본과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재외국민 수감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 내 재외공관은 영사조력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재외국민 수감자를 정기적으로 방문 면담하고 이를 통해 수감자의 인권 상태와 부당 대우 여부 등을 파악해 현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재국 경찰국, 검찰기관의 협조를 요청해 재외국민 보호 업무도 수행하며 이런 조치는 재외국민 수감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총영사관은 2020년 6월 기준 관할구역 재외국민 수감자 24명에게 방문 면회 요청 여부를 서신으로 문의한 뒤 교정기관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사 면회 업무를 종결했습니다. 특히 수감자 중 7명이 방문 면회를 요청했는데도 적절한 접촉을 하지 않은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에 재외공간의 관리와 감독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외국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 많은 도시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는데 뉴욕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내 뉴욕시 인근 해수면이 최대 1피트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조원부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등에 따른 기후변화로 2030년대 뉴욕시 인근 해수면은 최대 13인치, 33cm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50년대에는 최대 23인치, 약 58cm, 2080년대에는 최대 45인치, 약 114cm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돼 현재 수준보다 각각 약 2배, 4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해수면 상승은 홍수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안 침식과 주변 생태계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시 기후변화 패널 역시 비슷한 예상을 발표하며 이런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량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측면에서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탄소 배출 감축 정책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국 평균 소비자들의 크레딧 점수가 연체 증가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균 크레딧 점수는 71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 평가 업체 피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크레딧 점수는 지난해 10월 717점을 기록해 역대 최고인 같은 해 4월 718점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크레딧 점수는 모기지 사태로 주택 차압이 급증한 지난 2009년 10월 686점으로 바닥을 친 후 반등하기 시작했고 2013년 4월 691점을 기록한 이래 10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정부의 경기부양 지원금과 가구당 저축 증가로 2020년 4월 708점에서 1년 만에 8점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소비자들이 고금리의 물가 상승으로 재정적 부담을 느끼며 부채 및 연체가 증가한 것이 점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평균 크레딧카드 사용률은 3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했고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있는 사용자도 18%로 1.5% 늘었습니다. 크레딧 점수는 대출 승인 및 저이자율을 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일반적으로 670점 이상이 양호한 점수로 740점 이상이 매우 좋은 점수로 간주됩니다. 현재 전국 평균인 717점은 여전히 대부분의 융자업체가 양호한 점수로 간주하는 범위에 속합니다. 전문가들은 재정적으로 건강한 크레딧 점수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월 페이먼트를 제때 지불하고 총 크레딧 대비 부채 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 인근 고속도로에서 비행 중이던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인 2명과 어린이 3명 등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일 밤 남부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영상에는 사고 비행기가 도로에 떨어지고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목격자들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영상엔 불길에 휩싸인 비행기의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지난 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출발해 펜실베니아주와 켄터키주를 거쳐 내슈빌의 존 튠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비행기는 공항을 지나치고 나서 다시 방향을 돌려 공항으로 향했고 엔진 문제로 인해 비상 착륙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최종적으로 관제탑에 활주로에 착륙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락 전 마지막 교신에서는 엔진이 멈췄다며 1600피트 상공에 있고 착륙해야 하는데 어디에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기에는 성인 2명과 어린이 3명 등 전원이 캐나다 시민이었고 당국은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기가 건물이나 차량과 충돌하지 않아 더 큰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고속도로가 일시 폐쇄돼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비행기의 처참한 잔해만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현역 연방 하원 의원인 영킴 미셸 스틸 의원이 지난 5일 진행한 예비선거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득표율 58%로 1위를 차지했고 스틸 의원 역시 득표율 58%로 본선거에 진출했습니다. 47선거구에서 첫 연방의회 진출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25.4%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해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연방하원 34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데이비드 킴 후보는 득표율 23.8%로 2위를, 공화당 켈빈 이 후보는 17.9%로 3위를 기록하며 경쟁 중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청사 이전 후 첫 번째 전시로 존 배 조각가의 작품을 조명하는 특별전 영원한 순간을 개최합니다. 1937년생인 배 씨는 11세에 미국으로 건너온 인물로 미국 내 한국 출신 예술인 1세대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1960년대 초반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는 그의 초기 조각을 비롯해 연대별 주요 작품 및 드로잉, 페인팅 작업이 소개됩니다. 기본 재료와 제작 방식은 동일하지만 철사의 크기와 질감, 색감을 달리하거나 구부리거나 뒤틀거나 하는 다양한 기법의 작품이 균형 있게 포함됐습니다. 존 배 작가 작품전은 맨하튼 32가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뉴욕시 풋볼클럽 스타디움 건설 계획을 승인하며 윌렛스 포인트 개발 프로젝트가 한 단계 진전됐습니다. 윌렛스 포인트 개발 프로젝트는 퀸즈 시티필드 인근 주차장과 자동차 수리센터 등이 있던 부지에 복합단지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2만 5천석 규모의 축구 경기장과 중저소득층 주거시설 2,500가구, 호텔 객실 250개, 8만 스퀘어피트의 소매점, 약 3에이커의 공용 오픈스페이스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중저소득층 주거시설 1,100가구와 정원 650석 규모의 공립학교를 착공했고 첫 번째 주거시설 880가구는 2026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의회는 휘발유세를 매년 갤런당 1.9센트씩 5년에 걸쳐 총 9.5센트를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에는 그간 휘발유세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전기차 소유주에게 올해부터 연 $25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후 매년 $10씩 높여 2029년에 $290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현재 갤런당 42.3센트인 휘발유세가 51.5센트까지 오르게 돼 미 전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주가 됩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와 버스 요금이 오는 7월 15%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휘발유세까지 오를 경우 운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